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우리 인류가 천태만상의 모습이듯 사랑도 다양한 형태로 저마다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성 작가 13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소설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중에서 박재희님의 도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엄마 은근과 영리하고 시원시원한 문제 해결사 딸이 박사가 되길 바랬지만 은금의 바람과는 달리 초등학교 교사가 된 현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책안뜰과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도화 박재희. 핵교선상 꼬라지 좋다. 대청마루 복판에 누워 현숙은 침을 흘리며 잠들어 있었다. 헐렁한 통 원피스 자락을 걷어올려 아이에게 한 젖은 물리고 한 젖은 쥐어잡힌 채였다. 장결에 조금씩 빠는데도 젖은 흘러 넘쳐서 아이 얼굴에 아이스크림처럼 묻었다. 통 원피스를 내려주다가 은금은 자신도 모르게 딸 가까이 다가앉았다. 처음에는 밤꽃 향기인 줄 알았다. 집 뒤에 아름드리 늦된 밤나무 꽃향이 독해서 진저리를 치는 이즘이니까. 옆으로 누운 현숙은 파리가 콧등에 앉아도 꼼짝하지 않았다. 해벌린 입에서는 단내가, 퉁퉁 부른 젖에서는 전내가 진동했다. 산기 덜 빠진 배 밑에 노랑 팬티 양옆으로 자플보다 억센 거옷이 빠져나와 있었다. 지지배가 숭하게 이게 뭐여? 어미 앞이라도 가릴 건 가려야지. 검은 숲 사이로 노란 신장로를 랭꼴이었다. 거주수건으로 현숙이 목덜미에 흘러내리는 침을 닦고 배꼽으로 흘러내리는 젖을 닦아주었다. 통원피스 자락을 내려 엉덩이를 덮어주려다가 은금은 딸의 몸을 유심히 보았다. 내 속으로 질른 새끼지만 참말 이뻐야. 희고 넓은 이마 아래로 시원스레 박힌 눈, 코, 입, 턱, 그리고 목덜미에서 미끄러지듯 솟은 젖가슴. 어메 닮아 저통은 명품이요. 현숙은 대학만 붙으면 가슴 수술 먼저 하겠다고 별렸다. 맞는 브래지어도 없고 수입 브래지어를 해도 젖살이 빠져나와 창피하다는 것이었다. 170의 키에 허리는 지나치게 가늘고 엉덩이는 작은 편이었다. 그런데 가슴만 공처럼 툭 튀어나온 데다 크기도 커서 언제나 허리 없는 남자 옷을 사입었다. 그러더니 대학 다니면서 수술말이 쏙 들어갔다. 펑퍼짐한 남방 대신 몸에 착 붙는 쫄쫄이를 입고 앞단추까지 두옥에 풀어서 뽀얀 젖살을 과시했다. 저 통의 큼은 사내복이 터진디야. 외할머니의 말을 은금은 딸에게 전하지 않았다. 외할머니, 이모, 엄마는 은금보다 젖이 컸지만 사내복은 별로였다. 젖통만 큰 게 아니라 젖꼭지도 살구만 하여 아기젖도 못 물리고 짜서 먹여야 했다. 은금도 젖이 큰 게 너무나 창피했다. 엄마가 가슴띠를 단단히 첨해줘도 줄넘기 뛸 때 출렁거려서 여름에는 아예 줄넘기를 하지 않았다. 애들이 다 가는 철렵에 가서도 물에는 안 들어가고 뜨거운 자갈밭에 앉아 있거나 강가로 기어 나온 다슬기를 잡았다. 한수면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비가 많이 올 때면 달청 건너 마을인 한천리 아이들만 일찍 귀가시켰다. 달천은 달래강으로 흘러드는 넓은 개울이었다. 그때만 해도 달천교를 놓기 전이어서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오빠들의 등에 업혀서 건넜다. 징검다리를 건너뛸 만큼 컸어도 여자아이들은 물수제비를 뜨며 오빠들을 기다렸다. 오빠들도 달천이 보이는 오솔길 끝에서부터 뛰어와 가방을 던지고 바짓가랑이를 걷었다. 차례가 엄격해서 중학교 언니들 중에는 상급생이 먼저고 동급생 중에서도 힘센 언니가 먼저고
다음이 예쁜 언니고 초등학생은 그 다음이었다. 순서가 바뀌면 언니들끼리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웠다. 남자들끼리도 서로 좋아하는 여자를 업어주려고 주먹다짐을 했다. 은금을 업어주고 싶어하는 오빠는 없었다. 어느 오빠도 키 크고 가슴 큰 은금에게 등을 대지 않았다. 특히 병경수는 은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뒤에서 양떡대, 양유방이라고 비웃는 걸 은금도 설핏 들었다. 몸집이 크고 유방이 크다고 놀리는 것이었다. 변씨 시종 마을의 유일한 타성바지 양씨의 딸이기 때문에 왕따 당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여자들끼리 나물 뜯으러 갈 때, 산딸기며 오디 따러 갈 때는 같은 변씨인 엄마까지도 따돌렸다. 그러나 비 오기 전 동네 사람들 모두 다슬기 주우러 갈 때와 소나기 뒤 흙탕물에 떠내려온 메기 잡으러 갈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껴주었다. 아버지보다 더 물에서 잘 노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아버지는 자기 땅 없이 변씨 종중 땅을 부쳐먹고 종가에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이었다. 택배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엄마를 사귀는 바람에 남매와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처가마을로 왔다. 엄마는 아버지가 죽은 남편과 성이 같은 양씨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빈털터리와 결혼했다. 변씨들은 아버지를 집도 절도 없이 떠돌다 과부하온 눈 맞아 처가살이하는 머슴 취급했다. 그러나 도시 생활에 진력이 난 데다 물을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월악산 자락의 작은 마을, 사방으로 물이 보이는 한천리는 맞춤했다. 금세 아버지는 달래강 제1의 낚시꾼이 되었다. 아버지가 송어, 향어를 낚아오면 엄마는 얼른 회를 뜬 다음 매운탕을 끓여서 밭일 나간 변씨들을 불러 먹였다. 어른들이 떡박힌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을 때 아버지는 물 한가운데로 걷듯이 헤엄쳐가서 망태로 고기를 몰아주었다. 여름 한철 관광객이 북적일 때는 달래강 안전구조원을 자청했다. 포크레인이 모래와 자갈을 퍼간 통에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곳에서 해마다 몇 명씩 목숨을 잃었는데 아버지가 오고부터 사고가 생기지 않았다. 달래강과 월악산이 하얀 겨울은 지루했다. 아버지는 안전하에 아이젠을 걸고 눈 덮인 월악산 골짜기를 헤매며 칡을 캐어 종가 어른들께 돌렸다. 어쩌다 멧돼지나 노루라도 덫에 걸리면 고기 덩어리를 뭉텅뭉텅 떼어 집집마다 돌렸다. 그래도 변씨들은 동네 일에 아버지를 껴주지 않았고 그럴수록 더 만만하게 꾸준히 일을 맡겼다. 정부의 수자원 정책으로 마을 사람들이 이주 보상금을 받아 떠날 때 아버지는 물에 잠기지 않고 남은 집과 땅을 관리했다. 은금이가 친정나들이 할 무렵에는 어찌된 셈인지 변씨들 대부분이 떠나고 병경수가 살던 기아집에서 은금의 부모님만 살고 있었다. 보상받을 땅도 집도 없는 부모에게 이미 보상은 끝났으나 운 좋게 물에 잠기지 않은 땅과 집은 선물이었다. 은금이가 혼자 두 아이를 데리고 떠돌자 부모님은 은금에게 집을 내주고 월악나루 근처에 매운탕집을 차렸다. 선물도 매운탕집도 병경수의 배려가 있었음을 은금은 나중에 알았다. 병경수. 어떻게든 은금을 안아보려고 온갖 핑계를 대며 사라지는 오빠들. 그 중에서도 병경수의 모습은 은금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은금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물속에서 눈 뜨는 법을 배웠다. 안 흔들리려고 안 넘어지려고 물을 안 먹으려고 용 쓰지 말고 때로는 물도 먹으면서 물고기처럼 물살 따라 건너야 한다고 아버지는 가르쳐 주었다. 키를 넘는 물에서는 아예 바닥까지 들어갔다가 바닥을 차고 올라와 숨을 쉬는 게 편한 것도 배웠다. 물이 탁해서 징검다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잠수해서 두 손으로 어림하여 건넜다. 물이 허벅지까지 찰 때에는 혼자 물살을 헤치며 자갈밭으로 건너가서 너럭바위 위에 앉아 언니와 친구들이 오빠 등을 타고 건너오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특히 엄마 작은 사촌 오빠의 딸인 영선이가 엄마 큰 사촌 오빠의 아들인 변경수의 목을 꼭 안고 두 다리를 흔들며 건너올 때는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단짝 친구 영선은 꼭 변경수의 등에만 엎였다. 변경수는 마지막에 꼭 영선을 얻고 영선네 집까지 걸어갔다. 병치레를 자주 하는 영선을 외숙모가 조카에게 특별히 부탁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얼라리 껄라리 영선이는 누구누구랑 상피 붙였랴 상피 붙였랴. 뒤에서 애들이 들릴락 말락 놀리는 소리를 영선에게 전한 건 은금이었다. 중학교 3학년 농번기 단축 수업날 영선은 떼학볕에 먼지 나는 미루나무 신장로를 쉬었다 걷기를 반복했다. 띄엄띄엄 잡목 그늘이 있는 오솔길에서도 영선은 헉헉대며 몇 번이나 주저앉았다. 이른 시간이라 달천에는 아무도 없었다. 치마를 허리춤에 찌르고 건널 만큼 얕은 물이었지만 은금은 영선을 업어서 징검다리를 건넜다. 다 건넌 다음 은금은 영선을 너럭바위 위에 내려놓았다. 물을 두 손으로 떠서 목덜미를 적시는 영선의 뒤통수에 대고 은금이 물었다. 선아, 상피가 뭐요? 애들이 너랑 누구누구랑 상피 붙였디야. 참말여? 누구요? 사실 알고 있었다. 상피가 남매끼리 좋아하는 거. 누구누구는 충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변경수임을 모를 리 없는 은금이지만 영선의 표정을 보고 싶어서 불어 물은 거였다. 상피 붙은 걸로 따지면 영선이뿐일까. 고만고만한 사춘기 아이들이 밤낮으로 몰려다니는 한마을에 누구는 누구 거, 누구는 누구 거. 내용은 바뀌어도 소문은 늘 무성했다. 고등학교 졸업 전에 결혼식도 안 올리고 사는 아이, 아기를 낳아 입양하고 동네를 뜨는 아이, 자살하는 아이까지 모두 끈끈어진 풍선이고 풀잎에라도 찔리면 터지는 사춘기였다. 아무리 어른들이 밥맛을 다니지 말고 일찍 자라고 잔소리해도 아이들은 어른들의 코 고는 소리에 살그머니 집을 나와서 담배창고, 정미소, 수수밭, 폐가로 몰려다녔다. 모두 친가 외가 통틀어 삼촌, 사촌, 오촌, 육촌간이고 멀어야 외사촌, 외육촌간이었다. 어려서부터 같이 컸으므로 스스럼 없이 편했고 서로에게 이성을 배웠다. 흠집낼 생각은 조금도 없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상처를 안고 도시로 뿔뿔이 흩어졌다. 친인척 간의 연애가 금기인 걸 느끼고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한 아이는 없는 것 같았다. 존중과 배려를 알기에는 너무 어렸고 몸은 도시 아이들보다 웃자랐고 시간과 끼는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칠 때였다. 상피 붙었랴 참말요? 누구요? 은금을 돌아보는 영선의 입술이 새파랬다. 나는 아니요. 간신히 한마디 뱉고는 이내 자갈밭에 이마를 박았다. 그 뒤로 영선은 학교를 빠지는 날이 많아지더니 그의 졸업을 하지 못했다. 고등학생이 되자 은금에게 등을 대는 오빠들이 생겼다. 오빠들 중에 특히 변경수는 한번 은금을 업어본 뒤로 누구도 등대지 못하게 을렀다. 처음 업었을 때 변경수는 목덜미가 발개지더니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이고 무거, 떡댄 떡대요. 무안함을 감추려고 껄껄 웃으며 변경수는 일어서서 성큼성큼 물속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빤히 보는데도 은금을 물에 떨어뜨릴 듯 아슬아슬하게 장난쳤다. 덩치 큰 두 사람이 물속의 넓적도를 하나씩 건널 때마다 철퍼덕 물이 튀었다. 내려놓을 때가 가까워지자 내려놓기 아깝다는 듯 변경수는 아주 천천히 철퍼덕 소리를 냈다. 변시 핏줄은 특이한지 변경수는 키가 크고 몸매가 가냘픈 데 비해 어깨는 넓고 얼굴은 헤었다. 이목구비가 반듯한 데다 콧등이 솟아올라서 귀티가 반짝이는 것도 변시들의 특징 같았다.
게다가 변시종가의 전액 장학금을 받는 수재이니 언니들은 변경수를 마주보며 말을 걸지 못했다. 변경수는 영선이 외의 다른 아이들을 잘 업어주지 않았다. 어쩌다 변경수에게 업힌 언니는 머리 위로 주먹을 흔들어서 다른 언니들을 약올렸다. 은금은 땀내 나는 변경수의 솟아오른 등골에 가슴을 착 붙이고 목을 꽉 끌어안고 영선이처럼 두 다리를 흔들었다. 넌 내 거여. 죽도록 내 거여. 은금의 속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변경수는 뒤로 깍지 낀 손을 느슨하게 잡았다. 떨어질까봐 은금은 더욱 꼭 목을 잡고 올라붙었다. 여름방학날 친구들은 버스에 올라 충주 시내로 놀러가고 은금 혼자 터덜터덜 걸어서 달천으로 갔다. 다 큰 계집이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딴짓거리 한다고 엄마가 닥달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었다. 홍수의 뒤끝이라 징검다리는 잠겼지만 물은 맑았다. 약속도 없었는데 웬일로 변경수가 나타나 등을 내밀었다. 징검다리를 디디면서 은금은 변경수가 떨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은금 역시 불덩어리였다. 둥둥둥둥. 변경수의 날카로운 등골을 누른 가슴이 산짐승처럼 뛰었다. 제일 깊은 물에 이르러 두 사람은 함께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무자맥질로 달천과 달래강이 만나는 끄트머리 저수지 뚝 쪽으로 갔다. 두 가래는 낭떠러지고 둑 옆은 꽃나무가 드문드문 선 풀밭이었다. 풀밭이 파랬다. 넌 내 거요. 죽도록 내 거요. 은금이 할 말을 변경수가 있다. 16살, 18살. 이종 육촌 누이와 이종 육촌 오빠 사이에 오갈 말이 아님은 나중에 알았다. 출산한 지 100일이 지난 배는 갈라터진 뱃살을 감추지 않은 채 아직도 임신 중인 듯 배꼽까지 도드라져 있었다. 배꼽의 속대가 안 파진다고 혼자 목욕하면서부터 현숙은 투덜댔다. 가세가 고약해서 탯줄 자르느라고 애먹었어, 야. 탯줄을 잘못 잘랐다고 어릴 때 해준 말을 기억하는가 보았다. 흥. 잠꼬대를 하며 현숙이 웃었다. 순간 은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현숙의 팬티색이 변해 있었다. 유독 삿부분의 노란색이 주황빛을 띠었다. 전물 같은 액체가 겉옷을 적시면서 흘러내려 허벅지 아래 마루를 적시는 중이었다. 은금은 벌떡 일어났다. 안방의 장롱에서 호디브를 꺼내와 현숙에게 던졌다. 활짝 펴서 다리며 배며 가슴이며 얼굴을 덮었다. 그런데 다 덮어도 딸의 농이고 터지는 몸은 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화가 났다. 미처 까닭을 헤아릴 새 없이 화는 은금을 태워버릴 기세로 솟구쳤다. 은금은 목욕탕으로 달려갔다. 수도꼭지를 있는 대로 다 틀고서 샤워기 밑에서 찬물 세례를 받았다. 팔에 오스스 소름이 돋았다. 한 번 맞으면 땀띠도 쏙 들어간다는 찬숙계 얼음물이었다. 은금은 떼수건을 둘둘 말아서 가슴이며 허벅지를 빡빡 문질렀다. 머리를 풀고 손가락 끝으로 머릿속을 마구 긁었다. 1시간이나 지났을까 욕조에서 나와 물기를 닦으니 수건에 벌건 핏물이 묻어났다. 저녁 햇살이 어느새 대청마루까지 들어왔다. 현숙은 호디브를 발치로 차내고 이제는 가랑이까지 쩍 벌린 채 태평하게 골아 떨어져 있었다. 내 딸에게 이런 무지렁이 같은 모습이 있는가 싶었다. 은금이 아는 영리하고 시원시원한 해결사 이연숙 선생님이 도무지 아니었다. 에이구, 학교 선상이 아니라 환양질의 날쌘 년 같어. 당장 있나? 있나서 새끼 갖다 주란 말이오. 부하가 치밀었지만 그러나 은금은 딸을 깨울 수 없었다. 원래 낮잠을 모르는 아이였다. 중학교 때부터 충주의 외가에 살면서 식당 일로 바쁜 외할머니 대신 집안일을 맡고 방학 때 집에 와도 빈둥거리지 않았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국립교대에 들어갔어도 한철리에 오면 찬수께댁 은금의 씩씩하고 살가운 딸이었다. 쉴 데 없이 산에 눈 만나지 말고 날 저물기 전에 일찍 댕겨. 그저 공부가 제일이여. 박사님, 사모님 될 궁리 말고 네가 박사님이 되란 말이여. 외국 유학 보내준다니까 현숙은 공부하기 싫다고 임용고시를 보았다. 박사 딸을 꿈꾸던 은금은 크게 실망했지만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은금에 비하면 잘난 딸이었다. 현숙은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아반떼로 경기도 일산에서 월악산까지 막히는 영동고속도로를 뚫고 왔다. 산이처럼 덤벙대기는 해도 큰 덩치에 비해 손재주는 비상하고 세심했다. 밤이면 마당에도 못 나가는 은금을 위해 집을 둘러가며 높은 나무 여기저기에 가로등 비슷한 걸 설치해 주었다. 난날 호미날을 숫돌에 갈아 쓰기 좋게 정리하고 생선이며 고기에 이름을 써서 냉동실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일도 딸 몫이었다. 변경수는 에쿠스를 타고 와서 대단한 상전처럼 거들먹거릴 뿐 못 하나 시원하게 박아주는 법이 없었다. 당연하다는 듯 보리밥, 가마솥 콩국, 숯불에 구운 꽁치, 우렁 된장국을 찾았다. 명절에 돈봉투 자고 가는 날 경대 앞에 지점 몇 장 놓는 게 전부였다. 다시는 오지 말라. 목소리가 목구멍에 그렁그렁한데 못하는 게 꼭 아들 때문일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은금은 어쩔 수 없이 침울해졌다. 자네가 몸이 시래 그런가? 참말 자식 농사 하나는 오줘야? 자식이 없어서 명석을 양자로 들인 변경수는 유복자인 현수까지 탐냈다. 은금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명석은 몰라도 현숙은 엄연히 이씨 혈육이었다. 행여 현숙이 잘못될까봐 은금은 매일 전화로 잔소리하고 만날 때마다 당부하고 딸을 데리고 있는 남동생에게 부탁했다. 당초 연애질을 못하게 야. 산에 밝히는 년치고 팔자 좋은 년 없어. 요새 시상에는 가방끈이 길어야 팔자가 편하대야. 배운 게 없으면 몸이 고달픈 거여. 낮잠은 아기를 낳고부터 생긴 버릇 같았다. 은금은 아기의 아버지를 본 일이 없었다. 결혼식 올리기 전에는 절대 안 보겠다고 다짐했다. 현숙은 첫 월급 탔다며 드럼 세탁기로 바꿔주고 두 번째 월급 탔다며 스마트 텔레비전으로 바꿔주었다. 여섯 번째 월급 탈 무렵 엄마 음식이 먹고 싶다며 저녁 늦게 들이닥친 딸을 보고 은금은 대번에 알아챘다. 산에 생긴 거요? 엄니 어떡해. 뭐 하는 사내랴? 같은 학교 선배 선생님. 더 말하고픈 걸 참는 눈치였다. 전에 없이 풍만한 가슴을 드러낸 옷을 입은 딸을 보면서 은금은 어금니를 물었다. 23살, 호적에 늦게 올렸으니 실제 나이 24살. 은금이 현숙을 낳은 나이였다. 하라는 공부는 팽개치고 뭔 연애질이랴. 네 외할매 말씀이 우리 집 기집들은 몸이 달아서 쌀뜨물만 만져도 애가 쓴디야. 새겨들어. 일친 다음 땅 치지 말고. 참 엄니는 망측하게. 결혼하기 전에 손도 잡지 마. 알았어. 10번째 월급을 탈 무렵 은금은 딸이 연휴 때 구경만 하던 고들빼기 김치와 고등어 껍질을 맛나게 먹는 걸 발견했다. 몸이 변한 게 분명했다. 네 시방. 은금의 눈살에 현숙은 화들짝 놀랐다. 임신이 맞았다. 현숙은 우물쭈물 입을 열었다. 선배가 작년에 결혼했는데 별거 중이라고. 서류 정리하면 곧 같이 인사 올 거라고. 자기도 처음엔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사랑한다고. 사랑 얘기할 때는 얼굴색이 환해졌다. 사내와 같이 있는 듯 이까지 해벌리고 몸을 꼬며 얘기하는 딸이 은금은 믿어지지 않았다. 총각이 아니여? 남의 사내란 말이여?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당연히 총각인 줄 알았는데 유부남이라니.
은금은 반 기절했다. 망신 싫었구려. 처녀가 핵교 선상이. 식만 좀 올리고 알을 베야지. 이기 원 회개한. 미안해 엄니. 애를 빨리 지우든지 식을 빨리 올리든지 재촉해도 소용없었다. 잔소리가 늘자 현숙은 아예 걸음을 끊었다. 전화도 받지 않고 학교로 전화하면 뭐라고 하기 전에 뚜뚜 소리가 났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학교로 달려가 이판사판 사달을 내고 싶었다. 하지만 은금은 명석이를 떠나보낸 뒤로 서울뿐 아니라 가까운 충주도 걸음하지 않았다. 찬숙의 골짜기를 떠나 말로만 듣던 일산을 가는 길이 두렵고 바쁜 남동생을 오라고 할 수도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현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대체 이게 뭔 일이랴? 네가 뭐이 모자라 남의 사내 알을 벤디야? 뺨한테 물림샘 치고 내려와야 어메랑 살자. 남동생에게 사정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괜찮은 남자니까 좀 기다리면 좋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빌딩 가진 부잣집 외아들이고 부모가 충남 사람이고 신혼부터 별거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아이는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 경동시장에서 약재상을 하는 하나뿐인 남동생의 말이니 은금은 일단 믿고 기다렸다. 기다리면서 일꾼을 불러다가 지붕에 꺼진 기와를 갈았다. 여닫을 때마다 삐걱대던 대문 경첩을 바꾸고 뒷마당에서 달천으로 이어지는 길에 풀약을 쳤다. 우렁이며 죽순을 손질하여 냉동시키고 오리 새끼들을 사다가 개울에 놓아 먹이는 것도 늘어난 일감이었다. 부자 사익감이 오기 전에 먼저 현숙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왔다. 제발 좀 올라오라고 현숙은 신경질적으로 전화했다. 은금이 가지 않으니까 조카를 자식보다 더 챙기는 남동생이 달려왔다. 산모가 우울증이 심해서 아기와 격리 치료 중이라고 다 죽게 생겼으니 빨리 가자고 성화했다. 은금은 이를 악물고 따라가지 않았다. 안 본다고 생각나지 않는 건 아니었다. TV에 나오는 현숙이 또래의 아기 엄마들이 입을 오물거리는 아기들이 모두 딸이고 모두 손자였다. 머릿속으로는 하루에 12번도 더 택시를 불러 타고 휙 날아갔다. 나라가 닿는 곳이 딸 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만 은금이 나라가 닿는 곳은 더 멀었다. 몸은 웃자라도 조심성은 한참 부족하던 17살. 밤 외출을 눈치챈 아버지와 단둘이 탄 금은밤의 낚싯배. 변경수와 사랑에 빠진 걸 자랑하던 철부지 딸 양은금. 이야기를 듣자 시동을 끄고 밤바람에 철썩거리는 낚싯배에서 소리 없이 한숨 쉬던 아버지에게 닿아 있었다. 아무리 이해심 많은 아버지지만 외육촌 오빠와의 관계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아버지는 당장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단양에서 농사짓는 노총각에게 은금을 시집 보냈다. 아기가 100일쯤 됐겠구나 어림하던 지난 일요일 현숙은 전화도 없이 왔다. 와서는 지금껏 잘 먹지도 않고 아기와 둘이 잠만 퍼자는 거였다. 대체 뭔 일이랴? 밥상머리에서 뭘 좀 알아보려고 해도 딸이 그 큰 인매를 꾹 오므린 채 밥숟가락을 놓으니 은금으로서는 그저 가슴을 칠 뿐이었다. 은금은 17살 때 양아버지에게 무슨 이야기든 다 했는데 24살의 딸은 엄마에게 속내를 보이지 않았다. 당체 헛똑똑이여. 여긴 뭐라 옮겨? 엄매 복장 터져 죽는 꼴 볼랴? 은금은 현숙에게 달라붙는 벌레들을 두 손으로 휘 쫓았다. 앞은 충주호, 뒤는 유기농 밭이라 집 안팎으로 날벌레와 파충류 천지였다. 온다는 기별이라도 했으면 집 주위에 농약을 치고 도랑의 풀도 걷었을 터였다. 현숙은 기분 좋을 때는 미리 전화하고 와서는 수다를 실컷 떨었다. 기분 나쁠 때는 아무 때나 들이닥쳐서 입을 꾹 다물고 집안일만 몸부서지게 했다. 날벌레, 파리, 모기를 손으로 쫓다가 지쳐서 은금은 부채를 찾았다.
뭔 낮잠을 그리 퍼잔디야. 당장 있나? 접는 부채를 활짝 펴서 아기와 현숙을 부채질해주다가 은금은 또 머리끝이 쭉 펴서는 걸 느꼈다. 벌레들이 제 몸을 핥고 빨고 무는데도 아랑곳 없이 천상에서 꽃놀이라도 하는 양 눈웃음까지 치며 잠자는 딸. 당장 인나서 그 송충이 같은 놈한테 새끼 갖다 주라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너무 화가 나서 머리카락이 다 가시가 되는 기분이었다. 뭔가 깨고 찢고 부셔야 할 것 같은 무시무시한 힘이 소용돌이치며 올라왔다. 말로만 듣던 화병이었다. 연애질 하지 말라고, 사내는 만나지 말라고, 귀등에 덮개가 안 뜨르게 일렀건만 미친년. 알지도 못하던 욕짓거리가 저절로 터졌다. 현숙의 머리끄덩이를 한 손에 틀어지어 흔들고 싶었다. 입에서 젖에서 사타구니에서 해프게 물을 질질 흘리는 미련한 몸뚱이를 발로 차 으깨버리고 싶었다. 농익어 터지는 구멍마다 검고 굵은 털투성이 송충이가 기어드는 환상에 은금은 치를 떨었다. 내가 왜 이런냐? 아무래도 일내겄어. 포악한 기운에 소스라치게 놀라 은금은 허겁지겁 마루 아래로 내려섰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옆에 농기구 창고로 갔다. 아서 공부만 하느라 뭘 몰라서 사내를 너무 몰라서 그런 거지. 야가 뭔제여? 은금은 호미거리에 걸린 10여 개의 호미 가운데 끝이 날카롭고 몸뚱이 넓적한 호미를 집어들었다. 감자밭을 헤집어 감자알이라도 지치져야 화가 풀릴 것 같았다. 아서 알도 덜 찾는디 감자가 뭔제여? 먹도 못할 걸 캐서 웃죠. 호미를 제자리에 걸고 은금은 구석에 나란히 선 쇠스랑, 괭이, 쇠갈퀴, 호구, 삽 중에 끝이 뾰족하고 몸통이 긴 곡괭이를 집어들었다. 먹을 사람도 없는데 꾸역꾸역 올라오는 상추밭을 후벼 파기라도 해야 성질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 아서 씨라도 받아야지. 푸성기가 뭔제여. 진짜 사우가 오면 상에 올릴 건 풀밖에 없는디. 곡괭이를 제자리에 세워두고 은금은 광 깊숙한 곳에 눈높이에 나란히 걸어놓은 낫들에게 갔다. 꽃 뺄 때 쓰는 알루미늄 손잡이낫, 속골 뺄 때 쓰는 허드렛낫, 나뭇가지 칠 때 쓰는 나무 손잡이낫, 날이 듬성듬성 먹어서 콩당 깻당 긁어 모을 때 쓰는 괄키용 낫이 있었다. 그 중에 은금은 알루미늄 손잡이 낫을 골랐다. 과일 칼처럼 가볍고 면도날처럼 예리해서 구절초, 양귀비, 달맞이꽃의 꽃목을 줄기 상하지 않고 액이 안 흐르도록 순식간에 자를 때 맞춤한 낫이었다. 낫을 들고 은금은 집을 나섰다. 멧돼지라도 맞닥뜨리면 달려들어 멱을 따버리고 싶었다. 막상 집을 나서도 딱히 갈 곳이 없었다. 충주호가 생기면서 냄비 뚜껑 손잡이처럼 물 위에 덩그러니 남은 3,000여 평 땅덩어리. 한천리 사람들은 대부분 송계리와 충주로 흩어지고 이주 보상금은 챙겼지만 물에 잠기지 않아서 사람이 든 가구는 5이었다. 제일 높은 곳은 변시제가, 제강 및 기와집이 은금이가 사는 집, 양쪽 우묵한 고래는 운신 어려운 8, 90 노인 몇이 살고 있었다. 한천리에 있는 버스도 배도 끊어진 지 오래였다. 시에서 옛 신장로와 다리를 이어주었지만 새 신장로가 뚫린 워락나루에서 배로 10여 분이면 닿을 길을 승용차는 1시간 내둘러야 했다. 1년에 2차례 변시 제각의 종손들이 모였고 변경수가 수요일마다 약초밭을 둘러보러 왔고 충주시 복지회와 자손들이 가끔 노인들을 들여다보았다. 물은 저만치 물러나 있었다. 호수 주변의 산들은 녹음이 지쳐가는데 산 밑은 벌거벗은 채 나무 뿌리가 힘줄 마냥 붉어진 하체를 드러냈다. 가물대로 가문 데다 장마철 홍수에 대비하여 충주호 물을 빼놨기 때문일 터였다. 은금은 돌담을 돌아 집 뒤에 피칸 밭에 들어섰다. 입 넓은 피칸 나무 밑에는 양귀비 밭이 숨어 있었다.
저작년처럼 일내면 안 돼야. 꽃 이쁘다고 뭉텅이로 잘라서 꽃병에 꽂으면 안 된단 말이오. 이 열매 한 개가 10사람을 홀린다. 지난주 변경수는 일꾼들을 데려와서 덜 익은 열매를 따갔다. 낯선 사람 오면 당최 여기는 얼씬 못하게 야. 왜 키우냐고 묻거들랑 배 아플 때 먹으려고 기른다고 야. 암 걸렸다고 하란 말이여. 불법인 줄 몰랐다고 그랴. 잘못하면 우리 둘 다 징역 살겨. 멀쩡한 은금에게 무지렁이 촌노인 행세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다고 씨알이나 먹힐까. 피칸 나무가 가린다고 해도 양귀비는 해를 봐야 열매가 실하므로 항공 촬영하면 경찰서에서 모를 일 없었다. 모른 척하는 대가로 양귀비 꿀통이 올라가는 걸 은금은 알고 있었다. 양귀비 밭에 가까이 가자 수천의 붉은 꽃송이가 은금을 반겼다. 보면 볼수록 양귀비는 홀리게 예뻤다. 두 장의 화사한 꽃받침 위에서 빨강과 주홍이 교묘히 섞인 얇디 얇은 네 장의 꽃잎이 암술과 수술을 감쌌다. 아기 주먹 크기의 꽃송이는 실처럼 가늘고 긴 꽃대 끝에 살짝 올라앉아 바람 따라 고개를 갸웃갸웃했다. 수천의 꽃송이가 같은 방향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비틀거렸다. 이놈의 왕퉁이 새끼. 순한 꽃송이를 흔든 건 바람이 아니라 벌이었다. 새끼손가락 크기의 장수 말벌 한 마리가 양귀비를 마구잡이로 건드리며 날아다니는 중이었다. 말벌은 꽃송이 가운데의 꽃술에 침을 깊숙이 박았다 빼고 또 다른 꽃에 침을 박았다 빼기를 반복했다. 갑자기 강하고 긴 벌침을 맞은 꽃송이는 온몸을 휘청거리며 도무지 바로 서지를 못했다. 꽃대가 너무 가는 데다 또 너무 긴 데다 꽃송이는 지나치게 크니 한번 흔들리면 바로 서기가 힘들 수밖에 없었다. 흔들리는 수십 송이의 양귀비를 보는 은금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은금은 낱날을 손끝으로 쓰다듬어 보았다. 날은 섬뜩할 만큼 잘 버려 있었다. 벌을 겨냥하여 낫을 높이 쳐들었다. 벌의 생리를 남자의 생리만큼 잘하는 은금이었다. 꿀벌은 침이 곧 생식기인데다 톱니처럼 생겨서 한번 꽃에 박으면 빼지 못하고 목숨까지 바쳤다. 그런데 말벌은 침이 매끄러워 이꽃 저꽃 마음대로 침독을 옮기며 날아다녔다. 말벌이 꿀벌을 공격하면 올해 양봉 농사는 망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애당초 씨를 없애야 했다. 50평생 낫을 다룬 은금에게 말벌 한 마리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다. 딸에게 붙은 송충이를 딸이 상하지 않도록 흔적 없이 떼어내는 것 역시 쉬운 일일 터였다. 내 이래봬도 달래강배전에서 낫으로 손톱 깎는 실력자여. 맘만 묵으면 니 깎어 동광 내는 것 일도 아니여. 날개를 파득파득 떨며 벌이 날아왔다. 엉덩이를 한껏 구부려 양귀비의 꽃술에 길고 날카로운 침을 박는 찰나 은금은 낫을 휘둘렀다. 엄니, 엄니, 눈 좀 떠봐, 엄니. 은금은 눈을 떴다. 말벌을 잡으려고 낫을 휘두르다가 놓치고 쫓아가서 낫을 휘두르다가 놓치고 그러다가 어디선가 말벌떼가 날아와 공격하는 바람에 미친 듯이 사방으로 낫질한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몸에 여기저기가 화끈거렸다. 긴팔을 입었음에도 말벌침이 서너 군데 박혀 있었다. 용접 장갑도 뚫는 말벌침이었다. 공격하다가 은금이 몸부림치자 미처 침을 빼지 못하고 달아난 모양이었다. 누워있는 곳은 양귀비 밭이었다. 낫질에 잘린 양귀비 꽃들이 널린 속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하늘이 파랬다. 이대로 죽었으면 하고 은금은 생각했다. 달래 강가의 풀밭에서 처음으로 변경수와 나란히 누웠을 때 본 하늘도 파랬다. 남편이 죽은 뒤 시댁을 나와 떠돌다가 새 식구가 못 살겠다 싶어 내려다본 뚝에 낭떠러지 아래물도 파랬다. 새벽에 코피를 흘리며 죽은 아들을 시부모는 며느리 탓으로 돌렸다. 니년 도화살인 멀쩡한 내 아들을 잡은 거요. 밤새 잠을 안 재우니 죽지 살겄냐?
명석이를 변경수에게 보내던 날도 세상이 온통 파랬다. 보내기 전 3살짜리에게 넌 이명석이 아니라 변명석이라고 가르치면서 생전 처음 통곡이라는 걸 했다. 네, 다신 안 울겨. 니도 울지 말어. 알자? 은금의 눈물을 닦아주는 3살짜리에게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뒤로 정말 눈물샘이 말랐는지 울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눈물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처럼 발끝의 기운까지 다 빼는 듯한 한숨이 늘었다. 어디선가 쓴내가 났다. 둘러보니 양귀비의 꽃, 잎, 줄기, 열매가 널려 있고 은금이 몸에 깔린 것도 부지기수였다. 어쩌. 난리치는 변경수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경기도 하남에서 한의원을 하는 변경수는 덜 여문 양귀비 열매의 즙을 약재에 섞어 팔았다. 불법이지만 말기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효과 때문에 인기가 좋다고 했다. 열매 한 개에 10사람이 행복해진다니. 지금 은금은 수백 명의 행복을 뺏은 셈이었다. 은금은 쓴웃음을 지었다. 은금이 뺏고 싶은 건 환자들의 행복이 아니라 변경수의 행복이었다. 각진 얼굴에 콧등은 더 솟아오르고 나이살까지 반짝여서 쳐다보기도 눈부신 변경수. 적당히 살이 오른 몸에 신사복을 걸치고 나타나 구두에 흙이 묻을세라 시멘트 바른 곳만 딛는 변경수. 자기와 꼭 닮은 명석이 자랑을 눈치도 없이 은금에게 늘어놓는 변경수. 가끔 아내를 데려와 은금이 차려주는 충청도식 밥상을 환장하고 먹는 변경수의 뻔뻔한 행보. 그리고 은금과 변명석이 모자 사이인 건 상상도 못하는 변경수 아내의 뻔뻔한 행복이었다. 그의 아내에게 변명석은 먼 친척 형이 재혼하는 바람에 처지가 어려워져서 입양한 아이고 은금은 변씨 종가와 땅을 돌보는 먼 친척 아주머니였다. 아서 기약 놔둬야. 저그들 열심히 벌어봤자 죄다 명석이 거여. 죄다. 명석이가 조금만 더 크면 확 불어버려야지 벼르기도 여러 번이었다. 그나마 변경수가 발을 끊으면 어쩌나 무서워서 은금은 참았다. 만약에 파양되어 명석이가 한천리로 온다 해도 은금에게는 명석을 가르칠 능력이 없었다. 그 충격으로 변경수가 이혼한다 해도 변경수 역시 은금의 남자가 될 가능성이 없었다. 변경수의 에쿠스가 떠나는 목요일부터 다음 수요일을 기다리는 자신을 미워했다. 변경수만 생각하면 저절로 16살의 파란 풀밭에 눕는 몸뚱이를 증오했다. 그러나 그때뿐, 정말 그때뿐이었다. 엄니, 괜찮아? 현숙의 얼굴이 보였다. 샤워를 했는지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말끔한 남색 투피스를 입었다. 비로소 내 딸 이현숙 선생님다웠다. 은금은 몸을 일으켰다. 벌 키우는 사람이 이깟 벌침 몇 개 맞는다고 죽냐? 다행히 바로 옆에 노란 꽃이 조롱조롱 달린 고들빼기가 많았다. 은금은 어금니로 팔과 다리에 박힌 벌침들을 뽑은 다음 낫으로 고들빼기 줄기를 잘라 뿌연 즈백을 상처에 발랐다. 화끈하던 것이 가라앉고 시원한 느낌이 왔다. 벌에 많이 쏘여봤지만 기절하기는 처음이었다. 요샌 돈 주고도 맞는디야. 별의별 병에 다 좋다요.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고 뒷문으로 들어갔다. 현숙이가 쭈뼛거리며 따라왔다. 아기는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머리맡에 기저귀, 분유통, 젖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기를 두고 몰래 가려다가 양귀비 밭에서 은금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외삼촌한테 다 들었어야? 은금은 아가 옆에 쓰러지듯 누워서 딸을 보았다. 미안해, 엄니. 정말. 현숙이가 훌쩍거렸다. 질질 짜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는 줄 잘 알면서도 훌쩍이는 딸에게 새삼 화가 솟구쳤다. 내가 누구 땀시 침투성이가 된 중이라 알아? 큰 덩치에 구멍마다 뿌연 물을 흘리는 게 복장 터져서
나들고 뛰쳐나간 걸 현숙은 전혀 모를 거였다. 무릎 꿇고 앉은 것도 화를 돋우었다. 울고 짜고 하지 말어야. 어메보다 잘 살라고 허리 부러지게 가르친겨. 너희들 시상은 어메보다 헐 좋은 시상이잖여. 화를 억누르고서 은금은 입을 열었다. 사내는 몇 편대가 찾아왔다고? 애 주고 새 출발하라고 했담서. 아니면 간통죄로다 고발한다고 했담서. 처녀가 육아휴직도 못하고 시침 뚝 따고 학교는 댕겨야겠고 그래 애미한테 새끼 맡기러 온 거 다 알아야. 사내 놈은 뭐라야? 애 주고 새 출발하리야? 엄니, 애보다 뭐? 애는 없어도 살지만 사내 없이는 못 산다고? 엄니, 나 어떡해. 은금은 몸을 일으켜서 딸과 마주 앉았다. 고들빼기 줄기를 눌러 하얀 즙을 짜서 퉁퉁 부은 침자국에 발랐다. 시원하면서도 온몸이 오그라들 정도로 쓰라렸다. 요즘 말벌침은 농약 탓인지 전보다 독해진 듯했다. 우리 집 여자들은 양귀비가 아니여. 한 번 왕퉁이 침에 쏘였다고 똑바로 서지를 못하고 일평상 비틀거리는 그런 비실이가 아니여. 과일 중에 가장 껍질이 얇고 단 복숭아는 과일 중에 가장 많은 벌레가 파고들어 씨 속에 알을 낳고 살았다. 살이 너무 달아서 한번 살맛을 알면 벌레도 자기 힘으로는 못 빠져나갔다. 은금이 보기에 그건 복숭아 탓도 벌레 탓도 할 수가 없는 자연의 이치였다.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라고 은금은 도리머리를 했다. 나 어떡해. 학교도 나가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선배도. 현숙은 또다시 울적이기 시작했다. 두 눈이 밝게져서 은금을 마주보지 못했다. 투피스의 앞가슴이 밝은 남색에서 검은 남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젓가리개를 두툼하게 해도 아기 엄마의 젖은 금세 불기 마련이니 얼른 아기에게 물리든지 짜내야 할 것이었다. 젖통이 크고 젖이 넘치는 건 역시 현숙이 혼자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였다. 굳이 탓을 하자면 딸을 자신과 똑같이 낳은 은금에게 있었다. 미안해 엄니. 나 어떡해. 죽고 싶어. 죽다니 아서. 시방 그게 어미 앞에서 할 소리여? 나 어떻게 살아 엄니. 아 지발 질질 짜지 좀 말어. 신경들라. 아 젖부터 먹이고. 현숙은 일어나서 안방에 딸린 목욕탕으로 갔다. 물 쏟아지는 소리에 섞여 엉엉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미친년, 죽다니 그게 뭔 소리여? 네 죽음은 어미 혼자 살랴? 배가 고팠다. 그러고 보니 점심상 물리고 지금껏 물 한 모금도 안 마신 채였다. 은금이 마루 아래로 내려서는데. 실례합니다. 여기가 이현숙 선생님 댁 맞습니까? 대문으로 젊은 남자가 쑥 들어왔다. 아버진가 병경순가 은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남자는 은금과 눈이 마주치자 흙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 넙죽 큰절을 했다. 저 구장훈이라고 합니다. 현숙이와 결혼할 사람입니다. 인사가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눈이 부셔서 은금은 구장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엉뚱하게도 구장훈의 등에 엎여 징검다리를 건너고픈 유혹을 느꼈다. 양쪽으로 솟은 남자의 등골에 두 젖가슴을 받고 다리를 흔들고 싶었다. 업은 남자와 업힌 여자가 넓적한 징검도를 하나씩 건너뛸 때마다 철퍼덕 철퍼덕 넋이 함께 춤추는 걸 아는 여자는 자연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여자라고 은금은 생각했다. 은금은 현숙에게 속말을 했다. 가, 어여 가. 가서 싸워. 싸워서라도 네 산에 만들면 돼야. 아는 어메가 키울 테니 염려 말고 가란 말이여.